시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때 조선시대. 아 18세기, 19세기가 안 좋았다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시대 중에 제일 거부감이 있는 시대. 이 시대는 좀 별로다. 제일 거부감이 있었던 시대는 조선시대. 그래서 헬 조선시대라고 알고 있죠. 아 근데 우리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착각을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학문의 나라였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성리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도전이 이성계를 꼬셔가지고 네가 너 왕 시켜줄게. 우리 성리학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만, 선비 나라를 만들자 해서 선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만들고 왕은 그냥 있고 신하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걸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70% 정도는 성공했어요. 정말 신하들이 왕을 달달 볶았어요. 조선시대 내내 신하들이 왕을 달달 볶았고 그걸 우리는 당파 싸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죠. 특이한 것은 이 왕이 왕권 행사를 할 때 늘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성에 대해서,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헤아리는 얘기를 끝없이 해요. 끝없이. 모든 왕이, 27대 왕이, 이 27명이잖아요? 조선시대 왕이 27명인데, 한 명도 우리나라 그 백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 당시에 16세기, 17세기 이런 때는 이게 전 세계는 봉건국가였어요. 물론 17세기가 되면 달라지죠. 18세기 후반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면서 봉건 세계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봉건 시대는 왕과 또는 왕에 비슷한 영주, 귀족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다른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살았죠. 왕이 영주가 죽이면 뭐 소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죽이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 국민들은 대체로 노예처럼, 이 영주의 노예처럼, 재산처럼, 영주의 재산처럼 평범한 농민들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재산처럼 분류됐어요. 세금도 무지막지하죠. 세금이 무지막지해. 세금이 뭐 20%면 좋지. 대부분 다 30%가 다 넘어요. 유럽에도 그래. 일본은 심지어 60%가 세금이에요. 아니, 그건 이익의 60% 아니에요. 이익의 60%가 아니라 총 생산의 60%를 줘요. 60%를 내야 돼. 영주한테 바쳐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무라이도 먹고 누구도 먹고 하면서 이제 다 먹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아니 조선이죠? 조선의 세금은 조선 초기에는 10%였어요. 조선 초기에 세금은 한 10%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2%만 내. 세금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세금을 만약 여러분들 60% 가져가 봐. 그리고 복지도 안 돼. 나한테 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면 곰보밥, 무슨 고봉밥, 고봉밥을 그릇도 커. 어마무시해. 일본은 요만해. 우리나라는 반찬이 많아요. 일식 제일 적게 먹는 게 일식 3찬이야. 영조가 이렇게 자기 검수한다면서 일식 3찬을 했어. 근데 일본은 요만한데 이거 밥그릇도 요만한데 일식 1찬이야. 일식 1찬이라고. 그리고 1찬조차도 닭광 있잖아요. 단무지. 이것도 먹기가 어려웠대. 단무지조차 먹기가 어려웠대. 왜냐면 60%가 세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분박.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평민들이, 그냥 백성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당시에 유럽이든 어디든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세금이. 농업 생산성은 좋지 않았어요. 일본이 생산성이 훨씬 더 나았어요. 한 마지기에 나오는 쌀의 양은 일본이 훨씬 더 많았죠. 조선시대는 세종대왕이나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지, 다른 왕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 그래서 조선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GDP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GDP가 늘어나질 않아. 1인당 GDP가. 그래서 재산, 물류의 양, 재산의 양이 별로 늘지, 인구도 많이 안 늘어. 일본은 인구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안 늘어.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있긴 있어요. 굶어 죽었다 이런 데 있죠. 대기근 때, 또 호환마마 전염병 때, 살면서 안 좋은 때, 이렇게 살면서 안 좋은 때 이런 게 있죠. 전쟁 났을 때, 임진왜란 이런 거. 근데 500년 중에 전쟁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큰 대규모 전쟁. 그렇잖아요. 병자호란. 저 밑에 누구지? 여진족이 쳐들어내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딱 2번이라고. 큰 전쟁은 딱 2번이에요. 500년 동안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이제 외놈들이 와가지고 뭘 했지만 태종이 다 정벌해 버렸어. 스시마 정벌 이러면서 그래서 세종대왕 이때 다 정벌해서 그때부터 임진왜란까지는 그 사이에는 외들의 약탈이 별로 없었다고. 근데 한 방에 그냥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약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후가와 가문이 조선하고 아예 발자취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에 그 통신사들만 왔다 갔다 했지 따로 약탈 같은 걸 크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몇 번은 했겠지만 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만 해도 이쪽 울산은 여러분들 다 끌려갔어. 외놈들이 와가지고 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갔다니까. 이게 해안가에는 많이 끌고 갔어. 이제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소문 중에 하나가 노비가 많았다. 노비가 많았다. 실제로 노비가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황희정승 이렇게 나오고 할 때는, 그때는 황희정승이 훌륭하시지만 황희정승 집안에 노비가 300명이었어. 엄청나게 많은 노비를 거느려. 근데 노비가 인구 중에 30에서 40%가 노비였던 때가 있었어요. 어마무시하죠. 조선 중기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점차로 이게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9세기 초중반이 되면 1.5%로 줄어요. 노비가. 나머지는 모두 다 양반. 19세기가 되면 전부 다 양반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노비의 후손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다 양반 출신이에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19세기 가면 양반만 있었어요. 노비는 그냥, 우리나라 노비는 또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노예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배고파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집안의 노예가 됐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비가 면천제도도 있었어요. 돈 많이 내면 면천도 돼서. 그리고 그냥 일부러 그 집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소문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악덕 지주를 만나면 그 밑에서 추노도 있고 했잖아요. 노비가 도망다니면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하지만 그거는 극히 그 일부고, 대체로 궁왕이 얼마나 애민 정신이 훌륭하냐.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와. 조선왕조실록은 깨알같이 전부 다 왕이 말하는 거 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전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국민에 대한 이야기, 애민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왕이 상소로 올라와서 왕이 신문할 정도였어요. 그 말이 뭔 말이 알아요? 뭔 말이겠어요? 1년에 살인사건이 별로 안 난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뭐 사또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또가 그 농민들을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거의 없어. 그런 일은 왕이 직접 신문할 정도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 근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일본만 해도 그 아까 말했잖아. 자기의 나라 백성은, 우리 영주 이 땅의 백성은 내 재물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죽이는 거는 뭐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세금 3분의 60%를 거두려면, 세금 60%를 거두려면 생각을 해봐요. 다 재산이지. 그래서 생명 그 존중 사상이 없어요. 마음대로 죽여도 끌려가지도 않고 처벌도 안 받아.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일본 영화 보면 사무라이에서 맨날 칼싸움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 이렇게 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내 재산이잖아.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내 재산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별로 없어. 조선시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어요. 물론 한때는, 어떤 때는 호패제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지만, 전라도 살다가 경상도 살다가 할 수 없었을 때도 있고요. 대체로 다 됐어요. 경상도 살다가 강원도 그 시대에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유럽이 나중에 17세기, 18세기 이게 경제 발전이 많이 됐다 하지만 전쟁이 또 끝없었어요. 거기 무슨 100년 전쟁에다 무슨 장미 전쟁에다 무슨 전쟁이 뭐 끝없이 계속 하루 잤다 일어나면 또 전쟁이고 나중에 국기화는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막 일어나잖아 보면. 그게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맨날 그 착취당하고 굶어 죽고 힘들었잖아요. 나중에 돈 많거나 귀족들이나 좋았지.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인권도 조선만한 인권. 그리고 또 이제 왕이 아까 말한 대로 성리학자잖아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신하들이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경연해야 됩니다. 경연하기 싫어하는 연산군은 싫어 이렇게 했지만, 그게 연산군이 그걸 거부해서 그 경연 같은 걸 거부하고 지 맘대로 궁에서 그 동물들 키워가면서 사냥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흉악한 군주로 나중에는 이게 반정으로, 인조 반정인가요?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왕들은 다른 나라에 가면 즐비해. 우리 조선 왕 중에는 딱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그런 왕은. 사람 생명 경시한 거 오로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왕만 그런 게 아니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제도예요. 중앙집권제도. 중앙에서 과거 시험을 봐서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했어요. 이 지방 관리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다스리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고려시대 때는 안 됐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립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방 간의 관리들이 이 시험 봐서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지방에 사또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다 성리학자예요, 전부 다. 우리 사또가 왔는데 학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온 게 우리 마을의 사또라고. 그러니까 개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지, 전국에. 그래서 암행어사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잘못하고 있나, 착취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시까지 했잖아. 그래서 암행어사 출동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명조 때나든지 조선 후기 때 뭐 이렇게 외척 세력이 이제 풍량조 씨, 안동김 씨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잘 안 통할 때도 있었지만 500년 내내 대체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분, 조선시대 신분의 이 신분 상승이나 신분 상승이 가능했을까 안 했을까? 신분의 이동. 양반은 대대로 양반 뭐 그렇게 되고, 노비는 대대로 노비. 이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과거제도가 아주 탄탄했잖아요.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양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양민도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오거든. 통계적으로 보면 신분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50%가 합격을 해요. 많을 때는. 적을 때는 25% 정도 합격하고 이 사이에 30%, 40%, 25% 이 정도의 양민들이 과거에 합격을 한다고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전부 다 지들끼리 해먹잖아. 높은 사람들끼리. 그런데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 체계가 잘 유지됐었어요. 그러니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그래서 양민들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후기가 되면 그 남자들은 뒷짐지고 놀러 다니는 하루 저나 지르고 다니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 많고 엄마들이 다 밭에 가서 일하고 놀에서 일하고 다 그랬거든. 보면 그게 나중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평등, 인권에는 이것만큼 조선만큼 500년 동안 안정된 이런 나라 없었다.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자유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안전도 조선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명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지 조선만큼은.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안 그래요. 중국의 귀족들이나 중국의 그 영주들은 일본 못지 않았어요. 안전했죠. 다만 경제도 아까 말한 대로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배부르진 않아도 그냥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반찬이 많은 나라가 없어. 여러분들 반찬 전라도 가면 30개 나와. 30개. 여러분들 그냥 절에서도 한 10가지 반찬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 빵에 버터 발라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스파게티 좀 해먹고 이 정도거든요. 대한민국처럼 김치도 수십 가지가 있고 전도 수십 가지가 있고 이런 데가 사실은 없어요. 중국도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적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 조선이 이랬다는 얘기를 다 처음 들었어. 다만 이제 GDP가 높진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는 그래도 경제력이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무역이 자유롭거든요. 브리스는. 그게 다 이게 외교랑 다 연관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농업만 발달했어. 근데 고려시대는 상업이 발달했다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우연히 일치지. 중국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국이 명나라가 되면서 영락제가 되면서 이때 해금 정책을 만들어요. 해금 정책. 해금 정책이라는 게 바닷길을 막는 거예요. 바닷길을 이 앞에는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만들어요. 외놈들이 하도 득살되고 하니까 아예 이 영락태제가 아무것도 무역을 못하게 만들어.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은 일로 다니잖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 조선이 해양 무역은 할 수 없었고 조공무역.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북경 가가지고 조공 바치는 조공무역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다 옛날에는 병란도 해가지고 여기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자개라든지 청자라든지 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수한 세계적으로 봐도 우수한 그런 그 공산품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아무도 사주는 데가 없어. 길이 끊어졌으니까. 조선시대 아라비아 상인 못 들어봤잖아요. 그럼 조선시대는 아라비아에 상인들이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못 와 여기를. 해금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여기가 아니잖아. 일본은 일로 다니잖아. 그래서 해양 세력으로 특히 임진왜란 이후로는 이제 일본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상업이 안 되니까 농업만
왕들이 농업만 계속 해서 또 외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바닷길이 막혀 있는데 무슨 외교, 여기 있는 중국하고만 거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대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대하는 그런 것이 됐죠. 고려시대 때도 사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려시대 때는 많은 나라랑 교류를 했기 때문에 사대가 심하진 않았어. 근데 조선시대는 나라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중국밖에 안 해. 이게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발달 못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이 시대 이후에, 이 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유럽하고도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많이 발달하게 돼. 국민들은 힘들지만 60%의 세금을 거둔 영주들은 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이 풍족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일본, 우리나라 사람의 지역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식인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에 대한 환상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식민지 역사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식인일수록 이렇게 일본을 빠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본 역사 공부를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6세기부터 일본은 엄청난 GDP 발전이 이렇게 됐어. 우리 조선은 이랬잖아. 이 시간이 가도 똑같아, GDP가. 근데 일본은 GDP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히 정치까지 개혁을 해서 제국주의, 심지어 대동아 전쟁까지 일으켜서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이제 일본 세력이 된 거잖아요. 엄청나지. 그럼 외형적인 성장은 일본이 대단해. 유럽이 봐서도 일본은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할 정도로 유럽 사람들도 참탄하고, 야, 일본 그 문화를 유럽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 20세기, 19세기 이런 때.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거는 그 소수의 5%에 들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어. 다수의 농민들은 정말 얘기했잖아요. 이만한 종재에 반찬 하나. 이거 반찬도 아니고 제일 귀한 음식이 초밥이야, 초밥. 밥에다가 그 생선 얹어놓은 거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게. 근데 일본은 그것도 조그만 밥이고,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나라는 밥을 만큼 먹었잖아. 근데 이들은 그럼 이런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냐? 60%의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도쿠가와 이에야츠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참근 제도라고 해서 도쿄가 여기 있으면 도쿄에 각 지역의 다이묘는 이제 영주들이에요. 각 지역의 영주들은 1년에 한 번씩 도쿄에 와서 한 달 정도 살아라. 그리고 이 도쿄에 자식이나 부인을 둬라. 볼모로 삼아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행차까지 하래.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여기 규슈에 있거나 여기 뭐 이렇게 있는 영주들, 다이묘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 그리고 수도에, 도쿄에 자기 집도 있어. 자기 집을 60% 그 세금 걷어서 도쿄에 집을 유지해야 되잖아. 거기 부인도 살고 누구 있는데, 그리고 행차를 하잖아요. 행차를 그냥 하나. 자기 수하들 데리고, 처음에는 그냥 행차하던 것이 나중에는 행차 경쟁이 생겨요. 얼마나 더 화려하고 장엄하게, 자기 사병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저 지방의 끄트머리에 저 끝에만 있는 그런 영주까지도 매년마다 온다고요. 안 오면 찍히고 안 오면 죽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면서 숙박업이 발달하죠. 그리고 인프라, 도로가 마차가 다 다니게 돼. 조선시대는 마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차가 어떻게 다녀? 못 다녀요.
근데 여기는 일찍부터 모든 지역에 다 마차 다니게 돼.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 숙박업이 성행하고, 숙박 있나요? 음식. 뭐 국숙집이든 무슨 집이든 다이묘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포들이 많은 거, 300년 된 뭐 국수집, 300년 된 숙박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제도가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부터 300년, 400년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수집을 왜 열어? 국수집이 겨우 해봐야 여기 뭐 그 도시 내에서 장이 열릴 때나 겨우 이렇게 하지. 근데 일본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국수집하고 숙박집 이런 걸 그런 게 발달을 하게 됐고, 이런 게 발달되니까 GDP 성장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서민들은 지옥 같은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뭐해? 다 힘든데. 다시 여기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내는 거예요. 아파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맨날 이제 세금 낸다고 이런 정말, 그래서 빼빼 마르고 키도 안 크고 이렇게 된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유럽의 나라들도, 중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조선만 안 그랬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안 달라져? 강사의 자질이 문제네. 뭐 이렇게 다른 반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한때 그 시절에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은 헬조선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살기가 좋았던,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왕이나 귀족들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일본이나 저 중국이나 저 유럽에 가서 살면, 그러면 1%에 태어나면 정말 좋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조선이 훌륭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많아지고 이제 젊은이가 별로 없고 앞으로 급격하게 막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경제력이 이제 지방에는 막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노후에 나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많이 걱정을 조금씩 많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선시대 헝그리 정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또 부처님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무소유 정신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고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무아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데는 부처님 말씀 짱입니다. 자, 22페이지 거룩한 탄생. 부처님이 탄생하는 뜨거운 열기가 식은 밤, 시원한 바람에 깊은 잠이 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꿨죠. 태몽, 6개의 이빨을 가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 백상이죠. 백상, 6개 상아가 6개인 하얀 코끼리, 꿈에 이렇게 들어오는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 옆구리라는 것은 태어날 때도 옆구리로 태어나죠. 부처님 태어날 때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옆구리에 나왔을까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상징과 현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너무 현실적이기만 하면 상상력이 발달되질 않고 문화가 성장하질 않아. 상징적인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것이 이게 상징은 영적인 거기도 하잖아요. 영적. 우리 다음 생이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상징하고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만 생각하면 다음 생, 전생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다음 생, 전생을 상정해서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렇게 그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브라만교 사상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사성계급,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성계급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계급 중에 브라만들은 고귀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머리에서 태어난다. 머리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머리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진짜 여기 머리에서 이제 아이가 나왔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머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브라만은 신비적인, 그리고 이제 하늘의 그거 뜻을 받아서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민중의 뜻을 하늘에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서 진짜 태어난 거지. 저분들은 우리의 뜻을 하늘로 전달하는 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달라라는 운명론적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머리로 태어났어. 머리로.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이제 가슴으로 태어났어. 아니, 옆구리로 태어났어. 옆구리. 허리로. 여기로 태어났어. 이들은 이제 이렇게 그 군인 또는 공무원 계급들이에요. 크샤트리아가 무슨 장군, 뭐 부장, 뭐 이런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들은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하고, 수드라는 이제 무릎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고, 바이샤는 무릎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일만 해. 쇠 빠지게. 발바닥에 굳은 살 박이도록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옆구리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크샤트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 하얀 코끼리, 이걸 그런 꿈을 꿨으니까 태몽이다라고 다들 기뻐했다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부처님의 부처님의 종족은 고타마 석가족이라고 샤카족이라는 종족이었어요. 이 샤카족은 태양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후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석가족의 부처님의 아버지는 고타마라는 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힘센 소, 훌륭한 소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이 석가족은 근친혼을 가졌어요. 근친혼을 했어요. 근친혼이라는 것은 뭔지 다 알잖아요. 이 석가족과 꼴리아족, 이 두 개의 종족끼리만 결혼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석가족의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왕이 옥가까라는 왕의 자식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성들, 여기는 남성들 서로 흩어졌어. 그리고 가만 보면 석가족의 조상이나 꼴리아족의 조상이나 한 조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근친이에요, 근친. 서로 친척들끼리 결혼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냐면 이것을 또 좋아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전통이요. 무슨 전통이냐? 피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 혈통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면 피를 더럽힌다. 순종해야 돼, 순종. 여러분들 강아지 순종 좋아하잖아. 근데 사람은 순종이면 안 되죠. 하여간 혈통을 중요시 여기서 같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꼴리아족의 석가족에 있는 이제 아버지는 숫도다나 왕입니다. 시달타 태자의 아버지는 숫도다나 왕이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에요. 두 사이에서 우리 시달타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시달타 왕자는 나중에 야쇼다라랑 결혼을 하는데요. 야쇼다라는 꼴리아족의 여인이죠. 마야 부인도
시달타의 엄마 마야 부인도 꼴리아족이에요. 마야 부인의 이제 동생인 마야 부인의 동생인 이름이 있어 이름이 그 보살님도 이제 다 꼴리아족이죠. 꼴리아족. 그래서 시달타가 만약에 라울라 있는데 아들이 라울라인데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역시 꼴리아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의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꼴리아족의 본인의 종족이 있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낳고는 돌아오는 거죠. 그런 식의 풍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 가는 거지.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친정으로 가. 친정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시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달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 꼴리아족에 있는 마을로 가다가 룸빈이라는 마을에서 거기에서 조산을 한 거예요. 일찍 낳은 거예요. 약 한 달 정도, 적어도 한 달 정도 일찍 나오지 않았겠어요? 길게는 2달 정도 일찍 나오고 석 달 정도 일찍 나왔을 수도 있죠. 보통 임박해서 가진 않잖아. 가서 한 달 정도를 거기에서 있을 걸 생각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 보면 부처님은 그 예정된 장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태어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죠.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특이한 거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룸비니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낳자마자 걸었다라는 거예요. 7걸음을 걸었다라는 게 참 특이하죠. 신화입니다, 신화.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과학을 믿는, 합리적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을 믿는 종교인이기도 한 거예요. 이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신비 현상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없이 믿는다라는 건 아니고, 신비 현상은 그냥 전설이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럴 수도 있다. 부처님이니까. 물론 저도 부처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이니까 그렇다라는 믿음도 있는 거죠. 두 개 다.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의 영적인 그 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두 개를 잘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남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안 믿어. 하지만 믿어. 안 믿은 동시에 믿어. 안 믿는 거는 현실이고, 믿는 거는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은 있어요. 신비적 현상도 있고, 영생도 있어요. 뭐 없겠지, 영생이 어딨어. 그렇지만 믿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 순수한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불성. 나는 본래 부처야. 이거는 이제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부처야. 나 불성이 있나? 나 화도 내고 막 나쁠 때는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중생이며 동시에 부처다.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다. 아직 중생의 속성은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는 업장을 소멸해야지 이것만 남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이다라는 거죠. 이건 믿음.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해. 하지만 미움, 싫어, 짜증나. 짜증난 가운데 평온은 존재하고 평온 가운데 짜증남이 있다. 그래서 신화가 어딨어? 부처님이 7걸, 나 태어나자마자 7걸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고 7걸음 진짜로 걸으셨다고. 걸으셔가지고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최고다. 유아독존이다.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걸음걸이에 연꽃이 7송이가 7걸음 걸었으니까 7송이가 볼록볼록 피어났다. 믿는다고요. 저는 믿어요. 이런 전설, 신화 믿어.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극락세계 믿어요? 극락세계 믿어요. 극락세계를 믿는다고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극락을 인식할 수 없지만 극락세계에 존재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것 자체로만 해도 나는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나는 정말 중생밖에 되지 못해. 나 이래가지고 되겠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뭐 해도 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해도 안 물리고 맨날 주식 투자해도 물리고 되는 것도 없고 뭐 결혼해도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되는 게 없어. 짜증나. 힘들어. 내가 다쳐가지고 목발이나 짚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힘들어. 근데 그렇지만 나는 부처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본래 부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아무리 지저분하고 나쁘고 괴롭더라도 본래 나는 부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힘이 있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드라마틱한 게 멋있는 거야.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나 괜찮잖아. 그래도 나 극복하고 다 이겨내고 나 험한 세월 많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잖아. 나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본래 부처니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극락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 반드시 가게 되지. 이것이 이제 초긍정적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부처니까. 100번을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때리고 사기치고 욕하고 해도 그래도 오늘 또 용서해 주고 내일도 용서해 주고 모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당해도 또 그래 또 하세요. 그래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잖아.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네 웃으면서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좋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족돈 했다라는 것을 100% 믿어요. 반면에 100% 안 믿어요. 100% 믿으면서 100% 안 믿어요. 자,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다음에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밝게 빛났다. 사방에서 물러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신화를 실제라고 믿으면 감동해요, 여기에서. 이 말씀 읽을 때, 야, 부처님 정말 저러셨구나. 근데 이제 이 신화를 안 믿으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신화지, 뭐, 여기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게. 이 믿으면 이게 너무나 여기에 감동에 나도 부처가 되면 저렇게 되겠지? 나도 태어날 때 하늘에 꽃비가 내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자는. 근데 그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꽃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안 내리고 있을까요? 내려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꽃비가 우수수수수 막 안 보입니까, 여러분? 꽃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비 현상을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지. 미친 거지. 내리긴 뭐가 내려, 하나도 안 내리지.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을 쓰는 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렇게 이제 꽃비가 쏟아지는 이런 것에 감동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왕비의 출산 소식을 듣고 곧 카필라로 전해졌고요. 스토다나 왕은 룸비르로 달려왔답니다. 왕자의 탄생은 샤카족과 꼴리아족 모두의 경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달타 태자가 임신한 그때에는 10달 동안은 이렇게 그 카필라 그 나라 자체가 정말 풍요로웠다라고 그래요. 아기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정말 상스럽게 됐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기가 들어섰는데 기근의 질병에 전염병에 이렇게 시달리면 그 아기는 저주를 품은가? 그건 또 아니죠. 이렇게 그 부처님, 다른 어떤 부처님은 기근의 질병에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안에 있을 때는 온갖 상스러운 이런 것들이 나라에 가득했다라는 이런 복스러움에 대해서도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왕자의 상호와 운명을 살펴주시오 해서 바라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문들이 찬탄을 했죠.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평평한 두 발바닥, 수레바퀴 문양 이러면서 이런 것이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 여기 나왔는 이게 한 32상 80종호예요. 1000개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화 바퀴통, 기다란 발굽지와 둥근 조개 껍질을 하던 복사뼈, 그리고 종아리가 사슴처럼 튼튼하고 균형 잡힌 몸매가 있고 무릎이 뭐 이렇게 긴 팔이 길고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뭐 이런 것이 이제 32상 80종호. 전륜성왕이나 부처님 같이 위대한 성자는 이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다 집합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리면 이상하게 나와. 그래서 이제 32상 80종호는 영적인 몸이다. 영신이다. 영적인 몸은 31상 80종호지. 그러니까 상스러운 것이 32개, 80개, 총 112개의 성스러운 것을 갖췄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32상 80종호를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배우자는 32상 80종호를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중생이네 그냥. 그럼 아들은 32상 80종호를 갖췄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32상 80종호는 정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냥 32상 80종호를 다 갖춘 여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좋고 사랑스럽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비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관과 부정관을 두 개 다 써요. 자비관은 자비보살이죠. 부정관은 깊은 수행자예요. 깊은 수행자, 마음을 깊이 보는 관찰자.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또 이렇게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성적 욕구가 얼마나 그 더럽고 치사하고 나쁜 건지,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그런 거를 알아야지 수행에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좋아해서 사랑은 다 우리 모두 사랑해요 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손도 잡고 이제 뽀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부정관